카자흐스탄의 얼음 같은 고요 속에서 오전 5시 59분, 지구는 전쟁이 아닌 예상치 못한 폭발로 진동했습니다. 소련은 방금 핵폭탄을 사용해 호수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온 것은 평화로운 저수지가 아니라 훨씬 더 불안한 것이었습니다. 방사선의 속삭임, 변형된 야생동물, 그리고 비정상적인 고요함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인들은 이제 그것을 죽은 호수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왜 초강대국이 자신의 뒷마당에서 폭발을 감행했을까요? 그 어두운 물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이 이상한 프로젝트는 어떻게 지금까지 침묵 속으로 사라졌을까요? 함께 탐험해 봅시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계산된, 국가가 지원하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련은 어떻게 이렇게 철저한 비밀 속에서 작전을 수행했을까요? 1. 수면 아래의 폭발. 천천히 다가온 1965년 1월, 군용 트럭이 카자흐 스텝을 지나며 독특한 화물을 실고 있었습니다. 지름 약 3피트, 높이 10피트의 핵장치였습니다. 팀은 이상적인 날씨 조건을 기다리며 이 작전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왔습니다. 승인이 나자 트럭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장치는 특별히 뚫린 깊이 584피트의 샤프트에 조심스럽게 내려졌습니다. 작업을 완료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바닥에 도달하자 다음날 아침을 위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지나가며 중요한 순간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마침내 5초가 남았습니다. 4, 3, 2, 1. 오전 5시 59분 59초. 그리니치 시간으로 장치가 폭발했습니다. 폭발의 위력은 약 170킬로톤으로 1945년 히로시마 폭발의 약 8배에 해당합니다. 강력한 소리가 뒤따랐습니다. 몇 초 후 뜨거운 가스 구름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5분 후에는 15,750피트에 도달했습니다. 폭발은 약 1,300톤의 흙을 이동시켜 3,117피트 높이로 날려보냈고 먼지로 퍼졌습니다. 그 뒤에는 410피트 너비에 328피트 깊이의 거대한 분화구가 남았습니다. 사건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더 적은 사람들이 이 사건이 독특한 호수의 형성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에 대해 오늘날 이렇게 적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폭발은 분화구를 남겼지만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핵무기를 건설 도구로 바꾸려는 진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아톰콜의 발전, 소련의 핵실험, 차간 프로젝트는 1965년 1월 카자흐스탄의 세미팔라틴스크 시험장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경제를 위한 핵폭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핵기술의 평화롭고 경제적으로 유익한 사용을 탐구했습니다. 이 위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구 밀집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신중하게 선택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인 세미팔라틴스크는 약 80마일 떨어져 있었습니다. 소련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이 실험은 엄격한 안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주요 조건 중 하나는 방사능 낙진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폭발로 인해 방출될 수 있는 붕괴 생성물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1965년까지 핵무기의 위험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시험장 내에서 차간 강이 마른 하천 바닥이 인공 호수를 만들 가능성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계획은 그로 인해 생긴 분화구에 물을 유도하는 것이었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프로젝트 리더 이반 투리는 이 장소의 시각적 영향에 대해 언급하며 자신이 관찰한 다른 핵실험들과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폭발 후 약 50일이 지나고 먼지가 가라앉자 현장에서는 건설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분화구와 강을 연결할 채널이 필요했습니다. 봄 홍수에 맞춰 작업이 완료되어야 했습니다. 작업팀은 중장비와 일반 폭발물을 사용해 운하를 완공했습니다. 추정치가 다르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약 180에서 300명의 작업자가 이 노력에 참여했으며 그들의 헌신 덕분에 프로젝트는 일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소련은 이것이 모두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평화로운 발전이었을까요? 아니면 과학의 커튼 뒤에 숨겨진 더 음흉한 무언가였을까요? 탐험하기 전에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다면 알림 벨을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여러분을 위해 이 쇼를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3. 평화로운 핵기술인가? 숨겨진 위험인가? 분화구가 된 호수, 발전을 위해 재사용된 핵장치, 그리고 그 뒤에는 지배나 파괴가 아닌
핵심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냉전 초기 소련의 과학 및 전략적 서클 내에서 대담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핵기술이 평화로운 발전에 사용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개념은 주변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식 정책이 되었습니다. 1950년 5월 16일 조셉 스탈린은 원자력의 평화로운 응용을 탐구하기 위한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결정은 소련의 첫 번째 핵실험 이후 미국의 원자력 독점을 종식시킨 후에 내려졌습니다. 군비 경쟁이 시작되면서 소련의 지도부는 군사적 균형뿐만 아니라 핵 에너지가 사회에 이익을 줄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국가 경제를 위한 원자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핵심에는 대중 메시지에서 널리 반복된 문구가 있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평화로운 원자. 이 슬로건은 50년대와 60년대의 낙관주의를 반영했습니다. 이 시기는 1954년 세계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오브닌스크가 가동된 시기와 겹칩니다. 오브닌스크는 청정 에너지를 상징했지만 다른 프로젝트들은 더 실험적인 경로를 추구하며 원자력 폭발을 통해 풍경을 재편성했습니다. 이 노력들은 중앙아시아의 물 부족과 같은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디어는 단일 고에너지 폭발을 사용하여 계곡을 형성하고 계절 홍수를 포획할 수 있는 저수지를 신속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최대 40개의 인공 호수를 건설할 계획이 제안되었으며 이들은 32억에서 37억 갤런의 물을 담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 접근 방식은 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비군사적 사용을 위한 핵폭발조차 방사성 물질을 방출합니다. 공중으로 날려진 흙은 광범위한 지역의 오염 물질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생긴 수역은 정상적으로 보였지만 방사선 수준은 종종 실용적인 사용에 부적합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초기 희망의 많은 부분은 지나치게 낙관적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60년대에는 열정이 진실했습니다. 핵기술은 여전히 출현 중이었고 그 장기적인 영향은 완전히 이해되지 않거나 때로는 국가적 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간과되었습니다. 기술은 한계를 넘었지만 자연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방사능 실험에 생명이 다시 도입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생물학적 영향의 도전. 핵무기가 개발된 후 소련은 다른 국가들과 함께 원자력 능력을 발전시켰습니다. 여기에는 핵 잠수함 및 고급 무기와 같은 방어 인프라의 확장뿐만 아니라 핵 에너지의 평화적인 사용에 대한 초기 탐색도 포함되었습니다. 소련 과학자들은 초기 단계에서도 군사적 응용을 넘어선 폭넓은 연구를 옹호했습니다. 그러나 조셉 스탈린의 지도 아래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첫 번째 소련 핵 장치의 성공적인 폭발까지 초기에는 연기되었습니다. 그 이정표는 1949년 8월 29일 세미팔라틴스크 시험장에서 발생하여 사실상 미국의 원자력 독점을 종식시켰습니다. 이후 소련은 평화로운 핵 이니셔티브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 5월 16일 원자력의 평화로운 사용을 위한 실험 작업을 안내하는 법령이 서명되어 결국 세계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오브닌스크가 설립되었습니다. 덜 알려진 이니셔티브 중 하나는 민간 공학 목적으로 핵폭발을 사용하는 실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 중 하나는 차간 호수의 형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소련 시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의 방사선 수준은 몇 주 안에 크게 감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은 제한적입니다. 소련 다큐멘터리는 호수가 그림 같은 수역으로 변모했다고 주장하며 고위 공무원이 그곳에서 수영하는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이후 생물학적 실험이 진행되어 다양한 수생 및 육상 종들이 호수에 도입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물고기, 연체동물, 양서류, 파충류 및 수생식물이 포함되었습니다. 초기 생존이 일부 종에서 관찰되었지만 장기 연구에서는 비정상적인 발달과 개체 수 감소가 드러났습니다. 결국 1974년 생태적 영향이 우려되면서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종은 지속 가능한 개체 수를 형성하지 못했고 많은 종들이 세대를 거치며 상당한 생물학적 변화를 보였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실험의 유산은 핵기술의 평화로운 사용에 대한 논의에서 연구와 논쟁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그 결과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이 남긴 상처를 다시 조사했을 때 어떤 것을 발견했을까요? 방사선의 지속적인 영향. 소위 원자 호수 주변 지역은 원래 폭발 이후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세미팔라틴스크 시험장 내에서 가장 환경적으로 영향을 받은 지역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높은 방사선 수준으로 인해 이 호수는 공공 사용을 위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시추 과정에 참여한 한 고위 감독자의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일부 직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강 문제를 경험했을 수 있지만 그 시기에 포괄적인 의료 데이터는 부족합니다. 이 지역의 공공건강 문제는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1956년 이전에는 핵실험이 지역 주민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공식적인 연구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단기 또는 장기 건강 영향에 대한 통계 기록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학문적 및 역사적 자료는 이러한 실험으로 인한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문서화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특정 지역에서 발견된 플루토늄 239의 잔여 흔적입니다. 이 방사성 동위 원소는 약 24만 년의 긴 반감기를 가집니다. 프로젝트의 초기 목표는 농업 용도로 지속 가능한 수자원을 만드는 것이었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봄철 눈 녹음 시 싱크홀은 부분적으로 물로 채워져 3에서 6피트 깊이의 임시 호수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여름에는 물이 증발하고 지역 주민들은 안전 문제로 인해 이곳을 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호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인근 차간 강은 결국 경로를 변경하여 분화구를 완전히 우회했습니다. 초기 방문자들은 이 풍경을 황량하고 불안한 곳으로 묘사하며 황량한 지형과 고요한 어두운 물이 황량한 장소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국지적인 문제를 넘어 폭발은 더 넓은 환경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방사성 입자가 지역 경계를 넘어 퍼졌을 수 있으며 강렬한 열과 압력으로 인한 대기 변화와 지질적 이동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방사성 구름이 11개의 인근 정착지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곳에는 약 2,000명이 거주했습니다. 과학적 추정에 따르면 가장 영향을 받은 지역의 개인들은 사건 발생 후 짧은 기간 내에 일반적인 장기 복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갑상선 방사선 노출을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약 300명의 작업자가 즉각적인 후폭풍에 존재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식 수치는 작전의 기밀성 때문에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소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냉전 경쟁자들도 비슷한 길을 걸으며 원자력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그들의 땅과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렸을까요? 6. 평화로운 핵노력, 소련과 미국 비교. 차간 호수에서 발생한 일은 단순한 소련 시대의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냉전 기간 동안 양측이 추구한 더 넓은 과학적 이니셔티브의 일환이었습니다. 세계 두 초강대국의 엔지니어들은 실험실과 외딴 시험장에서 자극적인 아이디어를 탐구했습니다. 핵폭발이 실용적이고 비군사적인 목적에 사용될 수 있을까요? 1971년부터 1988년까지 소련은 이른바 평화로운 핵폭발을 124차례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공식적으로 승인되었으며 통제된 핵폭발에서 잠재적인 경제적 및 산업적 이점을 탐구하기 위한 국가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습니다. 소련의 마지막 테스트는 1988년 9월 6일 아르한겔스크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약 28피트 깊이에서 지진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8.5킬로톤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연방 핵센터에 따르면 이러한 실험들은 국제적으로 비할 데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초점은 폭발 자체를 넘어 산업적 이익을 위해 경관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핵폭발은 석유 및 가스 추출을 도와주고 강바닥 및 도랑과 같은 지형을 형성하며 차간에서와 같이 저수지를 만드는 데 실험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중요한 예는 우랄 산맥의 바슈키리아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곳에서 핵에너지가 기존의 방법으로는 저항이 있었던 유전 접근에 사용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보고서에 따르면 실험 후 추출률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같은 장소가 나중에 고갈되었을 때 몇 년 후에 같은 과정이 반복되었고 유사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경제적 목표를 위한 핵에너지의 통제된 사용으로 소련 계획자들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한편 대서양 건너편에서 미국은 1957년 평화로운 핵 연구의 버전을 시작했습니다. 플라우시어 프로젝트. 16년 동안 네바다에서 알래스카까지 여러 장소에서 27차례의 핵폭발이 수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실험은 대규모 굴착 및 에너지 개발을 위한 지하 핵폭발의 실행 가능성을 테스트했습니다. 일부 시도는 제한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다른 일부는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한 경우에는 1969년 롤리슨 프로젝트가 40킬로톤의 지하 폭발을 콜로라도에서 수행하여 암석층에서 천연 가스를 방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가스는 방출되었지만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상업적 사용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1967년 뉴멕시코에서의 가스버기 프로젝트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소련의 테스트는 일반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보였지만 미국 에너지부 문서에 따르면 미국의 테스트는 장치 설계 및 안전 프로토콜의 차이로 인해
때때로 더 많은 방사성 부산물을 생성했습니다. 총적으로 두 나라는 평화적 사용 이니셔티브 하에 150차례 이상의 핵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전쟁 지역이 아닌 농업 및 산업 지역, 그리고 거주 지역 근처에서 말입니다. 그 근본적인 논리는 일관되었습니다. 핵에너지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몇 달이 걸릴 작업을 수행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테스트의 결과는 많은 경우 의도된 이점을 훨씬 초과하여 지속되었습니다. 일부 장소는 안전하다고 선언되고 모니터링되었지만 다른 장소는 조용히 폐쇄되었습니다. 구독하여 원자력 시대에 잊혀진 비밀을 더 알아보세요. 진실은 허구보다 더 이상하고 역사는 방사능 발자국을 남깁니다. 테스트는 종료되었지만 호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늘날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 고요한 물속에는 어떤 비밀이 여전히 숨겨져 있을까요? 차간 호수 지속되는 유산. 차간 호수에서의 핵실험은 1965년에 종료되었지만 그 환경적 유산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5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도 호수는 여전히 물을 담고 있으며 냉전 시대의 원자력 실험의 잔재로 남아 있습니다. 시험 후 봄철 해빙이 지나면서 분화구는 점차 물로 채워져 인공 저수지를 형성했습니다. 이 저수지는 최대 5.2억 갤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다른 외딴 호수와 유사하게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일 수 있지만 환경평가에 따르면 그 물은 여전히 잔여 방사선을 보여줍니다. 해안의 일부 지역에는 제한된 식생이 돌아왔지만 더 넓은 지역은 여전히 식생이 드문 상태입니다. 카자흐스탄의 국가 핵센터에 따르면 차간은 역사적 핵 테스트로 인해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은 지역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방사선 안전 및 생태학 연구소의 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호수의 물 샘플은 여전히 인체 소비를 위한 안전 기준보다 약 100배 높은 방사선 수준을 보여줍니다. 공공건강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호수를 낚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수에서 발견되는 주요 어종은 카프입니다. 이 물고기는 내구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이 물고기들은 먹이 행동과 침전물 노출로 인해 방사성 동위 원소의 농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당국은 이곳에서 잡힌 물고기를 섭취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호수에서 약 2에서 3마일 떨어진 주변 지역은 연구자들에 의해 잔여 오염 지역으로 불립니다. 이 지역은 토양과 공기에서 방사선 수준이 높으며 지속적인 환경 모니터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차간 강에서 나오는 물은 때때로 농업 용도로 사용되며 이는 가축 및 농작물을 통한 잠재적 노출 경로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에 대한 장기 노출은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에 대한 포괄적인 건강 연구는 제한적이며 이 지역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완전한 기록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지인들은 수년 동안 이곳에 여러 이름을 붙여왔습니다. 아담 콜, 즉 원자 호수와 죽은 호수는 그 생태학적 및 건강적 유산에 대한 우려를 반영합니다. 평화로운 핵 사용을 통한 기술 발전의 상징으로 처음 의도되었던 이 호수는 오늘날 이러한 실험의 지속적인 영향에 대한 반성의 지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제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을 꼭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다음에 탐험하고 싶은 나라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